자, 저 들었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한 일주 쉬었죠? 일주 쉰 이유는 중개사가 시험을 봤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뭐 맞출 만한 문제가 한 20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해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의 신청거리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수업, 항상 시험이 끝나면 일주간은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들 놀 것 같지만. 수험생보다 더 바빠. 뭔가 할 게 많아. 알게 많아. 내년도 준비도 대부분 일주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간만에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세상에 음성 버튼을 누르지 않고 또 해설을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내가 간만에 하니까 의욕에 차서 해설을 했는데, 수업자료 해설을 했건만 세상에 음성을 안 눌러서 다시 찍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살짝 의욕이 좀 떨어져.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자, 일단 지대이론 시험에 꼭 하나 나오는 주제입니다. 평가사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꼭 암기가 수반돼야죠. 리카르도가 나오면 일단 차액지대죠. 차액. 그러면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낸다. 이게 차액지대예요. 그러면 차액이 뭡니까? 항상 비옥한 토지와 비옥하지 않은 토지에는 수확량의 차이가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는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또는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이걸 차액이라고 부르고, 이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내. 이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죠.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두 가지를 항상 기본 가정으로 해요. 비옥한 토지는 희소합니다.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확체감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차액지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수확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확체감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수확량이 필요합니다. 보다 많은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덜 비옥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덜 비옥한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 비옥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비옥도를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합니다. 이게 차액지대죠. 고전학파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와 튜넨의 위치지대는 고전학파죠. 따라서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 불로소득 잉여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밑에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죠. 경제적 잉여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인 것이죠. 생산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튜넨은 한계지와 우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엉뚱한 지문이라고 했어요. 일단 튜넨은 위치지대를 설명하고 있고, 절대지대를 설명하는 건 마르크스고, 그 다음에 한계지와 우둥지의 차이를 강조하는 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한계지의 생산성, 우둥지의 생산성의 차이겠죠. 그래서 짬뽕이에요. 짬뽕. 전혀 엉뚱한 지문이더라. 그 다음에 차액지대로는 항상 비옥도를 주장하는 지대니까 한계지,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 가장 비옥도가 떨어지는 한계지의 지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한계지. 한계지를 지금 마르크스는 최열등지라고도 해요. 최열등지, 이게 바로 한계지죠. 비옥도가 떨어진 토지.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최열등지인 한계지라도 소유권에 기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독점이 틀린 거예요. 절대지대설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차액지대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최열등지,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자, 절대지대는 절대권이 지대를 만들어내죠.
절대권이란 소유권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튜넨입니다. 튜넨. 자, 튜넨의 가정을 지금 6번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의 가정은 뭡니까? 비옥한 토지는 이소하고 수확량에는 한계가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이죠. 그런데 튜넨은 어떤 가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항상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했죠. 그래서 수송비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튜넨은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평균 생산 비용이 나오든 또는 곡물 가격이 나오든 일단 위치에 따른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7번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즉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겠죠. 옳은지만 위치지대는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해야겠죠. 지대는 항상 어떤 지대든 외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알론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등장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 알론소는 튜넨의 지대 이론을 도시 공간으로 확장시킨 것이죠. 이게 튜넨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해. 그리고 입찰지대는 항상 해석이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되니? 그럼 근본 이유는 딱 하나죠. 토지는 적고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따라서 입찰 경쟁에 붙여지고 입찰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입찰에 붙여지게 되면 항상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하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됩니다.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최대 금액을. 자, 11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 자, 그럼 뭐부터 떠올라야 되냐? 기본서나 우리 강의 노트를 보면 입찰지대 곡선이 알론소에 나와 있지 않아요. 튜넨의 내용에 나와 있지. 그 이유는 튜넨이나 알론소랑 똑같은 이론인 거죠. 튜넨의 이론을 알론소가 베낀 거니까.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이 나오면 튜넨의 입찰지대 곡선이구나. 그리고 튜넨의 입찰지대 곡선 하면 항상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여기에 밀, 쌀, 보리의 지대집을 가는 곡선이죠. 그리고 왜 요 부분에 밀이 경작됩니까? 그러면 밀이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를 밀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 전체 입찰지대 곡선은 항상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요 부분이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경제지대가 나왔네요. 이 경제지대는 제가 수업 중에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제학의 영역이에요. 경제학.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 한두 번 정도 나왔다. 자, 지대 중에 이 경제지대는 현대 지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현대 지대를 일단 한번 봐요. 이 그래프를 봐요. 지금 이게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곡선을 제가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는 형태로 해놨어요. 그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재화를 가정하는 거예요. 즉, 자,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토지를 자연이 준 선물,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이 토지에 지대라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받는 건
농부가 가져갈 이득을 착취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지대라는 개념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으로.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반면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굳이 토지를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빡빡하게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야, 토지도 그냥 하나의 생산 요소잖아. 다른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를 빌렸다면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빌린 대가인 지대는 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신고전학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테마가 고전학파는 지대는 안 좋은, 부정한 것이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정당한 대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논의예요. 그런데 파레토라는 학자, 이 경제지대의 다른 표현이 파레토 지대죠. 음메 발음이 아주 그냥 파레토 지대. 파레토 지대. 예. 이 파레토 지대잖아요. 이 파레토 지대는, 욕하겠네. 경제지대로 합시다. 무슨 한국 놈이 영어 한다고. 이 경제지대는 뭘 담고 있느냐? 현대 경제학에서는 고전학파적인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반반 섞여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이 경제지대예요. 그럼 한번 제가 해석해 보죠. 여기에 지금 토지 임대차 시장에서 지대가 지금 10만 원, 단위가 만원 합시다. 10만 원이고 제곱미터당, 그리고 10제곱미터가 이렇게 임대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토지 소유자는 얼마를 가져갑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10인 요 100만큼을 뭔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각형 100만 원 정도를 총 수익으로 가져가겠죠. 100만 원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에 보면 요거 공급곡선. 공급곡선 항상 무엇을 반영하는 곡선입니까? 그럼 무엇을 반영합니까? 생산비를 반영하죠. 생산비. 생산비를 반영하는 게 공급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곡선도 올라가는 거고, 생산비가 떨어지면 공급곡선도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곡선은 생산비를 반영하니까 요 공급곡선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요 아랫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받는 금액 중에 생산비, 즉 토지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 40이라고 넣어놨는데 요 40은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왜? 아니,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뭔가 비용이 들 것이고, 이 비용에 해당하는 게 요 40인 것이죠. 그럼 결국 이 현대 경제학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는 돈, 요 100만 원이 모두 잉여가 아니라는 거야. 즉 일부 40만 원은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니까 정당한 대가도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40을 넘어가는 요 60은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현대 경제학의 해석인 거예요. 현대 경제학의. 다시,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지금의 지대는 고전학파의 성격도 있고 신고전학파의 성격도 있어, 이 사람아.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왜? 그렇죠. 요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영역은 비용을 반영하니까 요 비용은 토지를 공급할 때 요만큼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요걸 가져가는 건 정당하고, 요걸 넘어간 초과되는 부분이 바로 잉여가 되는 것이죠. 잉여.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보시죠. 우리 고전학파는요, 토지의 자연적 성격을 강조했어요. 자연적 성격. 즉 토지는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는 재화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을 그리면 고전학파는 항상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를 그려줘요. 수직선의 형태. 아이고 좀 삐졌네. 수직선의 형태로. 그러니까 수직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건 결국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토지 소유자가 받아가는 100만 원은 전부 다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로 와서는 토지의 공급 곡선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리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용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정당한 대가가 되고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잉여가 되더라. 이게 현대 지대 이론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보죠.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에 겁나게 어렵습니다만 요걸 우리가 전용 수입, 이전 수익이라고 하죠. 그리고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요 놈이죠. 요 40. 요 40은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최소한 요 40만큼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토지를 계속 공급하죠. 그래서 요 40을 다른 용도로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지문은 여기 틀린 거예요.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40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40을 초과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 잉여 또는 경제 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게 파레토 지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샬이에요. 마샬이 나오면 일단 파레토 지대가 아니죠. 준 지대죠. 준 지대. 그럼 준 지대는 항상 암기가 수반돼야 돼요.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폭리를 취할 수 있죠. 대단히. 그래서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 지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샬은 일시적, 정확히 말하면 단기죠. 단기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대가를 준지대로 정의했다. 그리고 준지대는 항상 공급이 제한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성격이죠. 자, 그리고 기계, 기구 등은 항상 공급이 단기에만 제한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준지대가 갖는 지대의 성질은 항상 영구가 아니라 공급이 제한된 단기적인 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대 중에 여기서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지대 추구 행위 하나 볼게요. 우리가 간혹가다 경제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지대 추구 행위. 우리가 자격증 시장에서 많이 사례로 들죠. 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시험이 겁나게 쉽게 나와서 나 좀 빨리 좀 붙었으면 좋겠어. 또 많이 뽑아서 한 1000명씩은 뽑아서.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난 순간 이제 협회에 소속이 되면서 뭐라고 강조해요?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그만 뽑읍시다. 뭘 줄이려고 해요? 공급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 공급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곡선이에요. 자, 지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자, 이게 감정평가 업 서비스라고 해보죠. 자격증 수라고 해도 되고. 자격증의 공급, 서비스 공급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날 때라. 자, 합격생들이 자꾸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격증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건 공급을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수익 100만 원을 벌더라도, 그렇죠. 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가져가는 초과 이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자격증을 딱 10개로 제한해버리면 자격증으로부터 얻는 또는 서비스업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모두 다, 그렇죠, 이잉여가 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죠. 공급을 줄임으로써 내가 가져가는 이잉여를 더 많이 챙기고자 합니다. 이 지대 추구 행위죠. 자, 그 다음에 도시성장 구조이론. 도시성장 구조이론은 세 사람이 떠올라야죠.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해리스 월만의 다핵심 이론. 자, 1번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친입경쟁 천위. 자, 친입경쟁 천위가 나오면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죠. 그리고 친입경쟁 천위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생태학적인 표현.
생태학적인 표현이 떠올라야죠. 자, 버제스는 생태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도시구조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요 친입경쟁천이죠. 자, 친입경쟁천이를 생태학에서 이렇게 쓰죠. 어떤 생태계에 새로운 이종이 침입을 했어요. 그럼 기존의 종과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침입한 새로운 종이 기존의 종을 경쟁해서 이기면 그 생태계는 다른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변천의 천이죠. 변천의 천이. 그래서 친입경쟁 천이라는 이 표현은 생태학적인 표현이고 생태학적인 표현은 버제스가 많이 썼다. 그 다음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자,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것이죠.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것이죠. 자, 그 증거를 대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죠, 이게. 중점 노중통 중에 통근자가 고소득층이죠. 왜 고소득층이 외곽에 있습니까? 그럼 바로 요놈 때문이죠. 항상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사회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 요놈이죠. 요놈 점이지대. 고급 주택지구. 이 고급 주택지구는 요 통근자 지대를 말하고, 자, 이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에 위치하죠. 그럼 왜 근거리에 위치하니? 그러면 바로 요걸 찾아서 오는 것이죠. 요걸. 예. 자, 저소득, 요거 다른 말을 했네. 자, 4번. 자,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 이 저소득층은 노동자 계층이에요. 이 당시는. 그래서 저소득층은 항상 고용기회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이 아니라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요놈이죠. 노동자 주거지대가 왜 중심 업무 지구에 보다 가깝게 있나요? 다른 주거지역에 비해서 요리 뭐 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X죠. 교통도 중요하고 소득의 증가도 중요하죠. 왜? 항상 도시의 구조는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결정을 하죠. 동심원 형태로 자리를 잡으면 동심원이고, 도로를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자리를 잡으면 선형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교통의 발달도 중요하고 소득의 증가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5번의 지문은 이게 선형이론, 호이트가 말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이게 소득이죠. 이 소득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도 호이트죠. 호이트는 소득을 강조했습니다. 7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 도로 축이죠. 도로를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합니다. 자, 도로를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그럼 이게 어떤 지역이에요? 도로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자, 요 8번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다핵심 이론은 하나의 핵이 아니라 다양한 핵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하죠. 그리고 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대답은 뭐예요? 현대 도시의 기능이 다양하니까. 현대 도시의 기능이 다양하니까 기능별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지고 기능별로 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는 결국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기능의 요소에는 공업 기능도 있고 소매 기능도 있고 주택 기능도 있고, 그리고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 기능의 수는 증가하고 특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에 항상 핵이 분리되는 이유 4가지를 꼭 찾아줘야죠. 자, 동정활동은 서로 모이려고 하고 이정활동은 서로 떨어지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강이나 호수 근처 특정 위치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지대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시 중심에 입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대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 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자, 9번입니다.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서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옳은 질문.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적 불이익은 모이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업입지까지 보죠. 자, 원래는 상업입지 이론이 44번이고요. 42번이 도시구조니까 요 사이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뭘까요? 공업입지예요. 공업입지. 공업입지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해설은 나중에, 맨 나중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수업에서는 뺐으니까. 상업입지. 상업입지 이론이 나오면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책에 들어가 있는 이론 중에 가장 처음이에요. 따라서 항상 용어 정리가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중심지. 우리가 대부분 도시에서요,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도심 중심, 도심으로 가죠. 도심.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상업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심지는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고, 배후지는 상업 기능을 받는 지역이 되겠죠. 이게 뭐 상권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보안 지역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최소 요구치가 뭐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무엇이냐. 자, 1번.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범위. 자, 중심지 이론에서 또는 상업입지에서 수요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고객. 그러면 아주 쉬워지는 거야. 즉,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 재화의 도달 범위가 아니라 최소 요구치죠. 최소 요구치. 자, 이 최소 요구치는 어떤 고객의 수입니까? 자, 매장의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고객의 수죠. 손익분기점, 즉 또이또이를 만들어내는 고객의 수. 따라서 이 최소 요구치, 이 고객의 수 안에서는 판매자는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하고 정상 이윤만 얻는 것이죠. 정상 이윤만. 따라서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소비자,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고객의 수, 요걸 우리는 최소 요구치 또는 최소 요구치 범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가 도달되는 공간이니까 이게 상권이겠죠. 상권. 그리고 또 수요가 나왔어요. 상업입지에서 수요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해석한다? 고객.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도달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는 항상 고객이 있는 거죠.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고객,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객은 없겠죠. 수요는 빵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 내에 있어야 한다. 틀렸죠? 틀렸어요. 항상 최소 요구치가 최소한의 고객의 수니까, 최소 요구치가 최소한의 고객의 수니까 항상 안에 있어야죠. 안에. 자, 이번에는 레일리, 컨버스, 허프니까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이 항상 시험은 계산 문제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도 항상 A라는 할인점, B라는 할인점, 그리고 사이에 고객, 그리고 고객이 뭐 100명이라고 치면 고객이 요리 몇 명이 가고 B라는 매장으로 고객이 몇 명이 갑니까? 요게 바로 요 중력 모형의 하나의 큰 계산 문제 틀이잖아요. 그럼 결국 고객이 A로 몇 명이 가고 B 매장으로 몇 명이 갑니까? 그러면 매장의
유인력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A라는 매장의 유인력이 크면 A로 많이 가는 거고. 자, 그래서 레일리는 유인력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항상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줄이면 유인력이죠, 유인력. 두 중심지 크기에 비례해야죠. 그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도시 상권 경계는 항상 작은 도시에 각각 형성되죠. 자,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크고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작으면 상권의 경계는 항상 작은 도시 쪽으로 밀려가게 되겠죠. 상권의 경계. 그 다음에 7번. 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 요 상권의 경계 지점. 요 상권의 경계 지점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이게 분기점이죠. 분기점. 이게 컨버스는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인력 법칙 또는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죠.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허프. 자, 허프는요, 자신의 이론을 확률 모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왜 확률 모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항상 중력 모형을 계산할 때 그 계산 과정의 틀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매장별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을 찾는 거죠. 유인력. 그래서 레일이라면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누고 허프라면 크기를 거리의 케이스, 마찰계수로 나눠주는 것이죠. 거리의 케이스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력을 찾은 다음에 유인력의 비율을 찾아야 돼요. 이 유인력이 전체 유인력에서 매장이 차지하고 있는 유인력 비율을 찾죠. 그런데 이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유인력 비율을 따라서 허프의 이론을 확률 모형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뭘 물어봤냐? 허프의 매장을 방문할 또는 이용할 확률은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럼 일단 유인력 비율이 확률이니까 유인력이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장의 크기와 거리가 영향을 줘요. 거리, 면적이 크겠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쟁 점포 수는 영향을 주나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유인력 비율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매장이 2개예요. 그리고 유인력이 또이또이야. 그러면 유인력 비율은 두 매장이 유인력이 똑같으면 50대 50으로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매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있으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결국 경쟁 점포의 수도 매장을 방문할 확률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해도 되죠. 어떤 소비자가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일단 거리는 가까울수록 내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 클 것이고 경쟁 점포의 수는 적을수록 내 매장의 면적은 클수록 방문할 확률은 늘어날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요. 자, 다음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